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또다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 필기로 수업을 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선생님들 업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간이 아닌 녹화로 한 번 건너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에 크게 변화는 없으니까요. 수업 방식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필기로만 전달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에 화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때 그때 또다시 링크 한번 새로운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죠. 물론 사도세자의 내용이 뭐 직접적으로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필요했다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어디쯤 배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앞부분을 조선의 전기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나누었죠. 근데 후기가 희한하게도 100년 단위로 끊어져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나누어지고요. 그 중에 17세기는 우리는 이제 광해군의 이야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숙종 다음에 경종의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내용 영조에서부터 사도세자는 시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조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요 정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정조 시대에 하기 앞서서 영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한다면 뭐 영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먼저 기본적으로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영조가 펴려고 하였다. 본인의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그런 방법. 그 아래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균역법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을 균등하게 지게 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정리할 때 한 번 더 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일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있었던 여러 필기에 드린 간단한 내용들이 있죠. 뭐 속대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주전랑의 힘을 낮췄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주로 영조와 정조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정조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뭐 개혁군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문해부흥을 일으킨 그런 훌륭한 인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겠죠. 세상에 그런 완벽한 인물만 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좀 과장돼서 좀 포장되어서 소개되는 것들 그리고 지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정조의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정조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했었던 그 첫마디,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조가 죽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어쨌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정조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요 말만 딱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불안할 거예요.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연산군에
혹시 갑자사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연산군 때 갑자사화 때 연산이 자기 어머니 죽인 거를 빌미 삼아서 정말 모든 신하들을 사소한 거 하나로 묶어서 전부 다 숙청해 버렸었죠. 당연히 정조 역시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정말 와, 이 정조가 이거 협박해가지고 전부 다 왕권을 쥐어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말을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되게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일부 강연에서는 딱 요것만 짚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근데 사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정조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더 이상 이거 언급하지 마라. 이거 언급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효심이 있음을 밝히나 우리 할아버지가 정해놓은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은 갖고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지만 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숙청할 마음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따라서 나와 함께 탕평을 이루어보자. 그러니까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좀 어떻게 참여해 보라는 거죠. 니들이 잘 안 하면 수틀리면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참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도 던질 수 있겠죠. 뭐 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조는 주기 초기부터 이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이제 탕평책을 펼치게 될 거예요. 신하들도 뭐 크게 반발할 수가 없겠죠. 특히 권력 초기에는요. 영조가 노론과 소론 중에서 노론 중심의 좀 불완전한 탕평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조는 노론과 소론, 남인을 고르게 등용을 해요. 물론 이 노론과 소론과 남인의 구분이 사실은 나중에는 좀 애매해지긴 해요. 정조를 따르는 사람들, 시파, 정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벽파. 이 시파는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들, 벽파는 막혀있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알아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신하들이 당연히 특히 노론 중심의 노론 중심의 정권이었죠. 마지막까지 그 노론들이 반대를 했지만 뭐 정조는 워낙 또 뛰어난 인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토론 그 다음에 자신의 학식을 이용해서 신하들은 다 찍어 눌러요. 어느 정도로 정조가 학식이 뛰어났느냐? 여러분들 정조는요 나중에 경연까지 폐지해요. 우리 경연이 뭔지 아는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스승을 자처하고 왕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연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연을 폐지해버립니다. 와, 그러면은 이 경연 폐지하면은 연산처럼 폭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조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배울 게 없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실은. 신하들조차도 이 경연을 좀 꺼려했습니다. 워낙 정조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정조의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정조는 책을 읽을 때 한번 책을 쫙 읽잖아요. 책을 다 읽고 그걸 옮겨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완벽하게 내가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적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옮겨 쓰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첨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그 책이 암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한 권의 독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하들과 토론을 할 때 신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정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내가 읽었던 책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거야. 이거 혹시 읽어봤어? 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상대방과 토론이 될까? 기가 질려버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조가 만들어낸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쓰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각은 여러분들 건물 뒤에다 붙이는 이름이에요. 건물을 하나 만들어요.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물은 뭐냐면 왕의 글씨나 뭐 친필 문서 같은 거 있죠. 편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뭐 일종의 뭐 도서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도서관이 아니라 이 규정각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배치하냐면 주로 소외되었던 남인 있죠. 남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서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자와 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자는 첩의 아들이고요. 얼자는 노비의, 그러니까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일 경우 이렇게 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을 붙여서 이제 서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들을 모두 다 어디에다 잡아놓는다? 규장각으로 보내요. 그러면 규장각에서 선생님 글씨 모으는데 뭐 이 사람들 갖다 써서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규장각에서는 단순하게 글씨나 뭐 책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정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쓸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이 어디서 연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요 규장각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돼 있던 상대적이긴 하죠. 노론과 소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남인들을 규장각으로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차별받고 있었던 서얼들을 어디에다가 규장각에다 집어넣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사람들은 당연히 특히 서자와 얼자 출신의 사람들은 어쨌든 막혀 있었던 관직이 뚫렸으니 당연히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 정조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 규장각에서는 나오는 사람들은 규장각 출신의 신하들은 뭐라고 할까? 엘리트? 그리고 친위대 같은 느낌? 정조의 정책을 지원하는 엘리트 친위대 같은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에서 각각 정책을 만들어내고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고 누가 직접 왕이 정조가 규장각의 신하들과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국가의 정책 시스템 안에 있어도 2호, 예병, 현공, 뭐 3정승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뭐 해야 돼? 할 게 없어지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약간 정조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조의 엘리트 친위대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면 이 안에서 이제 이 규장각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했다고 해요. 초계, 문신, 제도. 별거 아니에요. 재시험 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합격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시험 안 볼 줄 알았는데 이 규장각에 와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못하면은 승진 못하고 잘하면은 승진하게 되고 그러면 이들의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는 스승이 누구냐? 바로 이것도 정조예요. 정조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들 정조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입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규장각 그리고 남인 출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까요? 아마 정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 인물인데 이 사람조차도 이 초계문신 제도는 사실은 좀 비판을 해요. 왜? 이 초계문신 제도를 거친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정조에게 따를 수밖에 없고 정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정조가 자신의 스승이 되어 버리고 정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두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는 세종시대로 치면 집현전과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규장각 다음에 또 정조는 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조금만 더 얘기하다 보면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규장각. 자, 규장각 말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정조가 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장용영이라고 하는 사설 군인을 만들어요. 적어볼게요. 장용영. 이거는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선생님 한꺼번에 필기하는 거 정리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요. 이거 군부대의 이름이에요. 조선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5개의 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군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무조건 왕의 명령에 따르는 왕의 경호원이 50명으로 구성된 사설 부대를 만들어요. 처음에는요. 실제로 뭐 정조 같은 경우는 뭐 왕권을 위협당하기도 하고 초기에 또 어렸을 때는 뭐 살해의 위협도 뭐 받기도 했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무사 50여 명을 모아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가 나중에는 얼마나 되게 되냐면 한 2만까지 늘어나요. 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죠. 자, 왕의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2만의 정식 군대가 생겼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왕권과 관련이 있겠죠. 앞서 마찬가지로 이 규장각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왕권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문과 출신 정책을 펼치는 엘리트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양성했다고 한다면 이 장용에는 개인 사설 부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장점, 단점으로 보기에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장용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지도자가 내 마음대로 군대를 부릴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힘을 바탕으로 독재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불과 40여 년 전에 겪어봤었죠.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이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학살을 한 적이 있었죠. 사병화하여서 물론 정조는 그럴 사람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부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 정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좀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장각도 장용영도 사실은 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부대 혹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쓰면 너무 좋지. 정조처럼 훌륭한 사람이 사용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혹은 그 권력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또 어찌 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 시기는 사실상 우리는 정조의 시기를 굉장히 안정되고 문해붕, 조선의 재중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정조의 한계점이 바로 요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떠한 시스템을 정착시킨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정조라고 하는 인격적으로도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훌륭한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했던 것 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가 죽은 다음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19세기에는 그대로 몰락해 버리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정조의 규장각 장용영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2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세금 부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조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정책은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수원화성. 자, 수원화성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수원화성에 누구의 무덤이 있을까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자리예요. 자, 이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다가 정조가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는지는 사실상 정조만이 알 수 있겠고 나머지는 정황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거예요. 반대예요. 이게 사도세자를 이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언급하지 마. 언급하면 혼내줄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 안정되니까 이 정조는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사도세자를 추승하고 사도세자를 뭐 좀 인정하는 것들을 반대했던 세력이 바로 노론이었거든요. 자, 요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키워주고 싶었던 영조가 이들과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싶었던 세력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남인은 사도세자를 띄워주자 노론은 영조와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계였어요. 여전히 힘의 균형은 노론이 셌고요. 뭐 참고 삼아서 이제 이 사도세자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남인 출신의 최재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의정까지 지냈던 인물이에요. 남인 출신이 영의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정하게 탕평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남인 계열의 사람들을 키워주고 싶었던 이 정조의 입장에서는 남인이 이야기하는 요 사도세자를 다시 한번 띄워주는 거,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이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떨어지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버지 보러 수원에 갈 거야. 그러면은 노론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게 맞아요. 죄인이니까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조는 갑니다. 가서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펑펑 울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노론들이 그래도 어떻게 사도세자 죄인인데 거기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왜? 조선은요, 효가 중요한 나라죠? 자, 부모님께 하는 게 효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그 효가 국가, 임금에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효와 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리 노론 세력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영조의 명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당장 내가 정조가 무덤가에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슬퍼도 펑펑 우는데 야박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효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요 테두리 안에서는 요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 사도세자 만나러 우리 아빠 묘지에 가려고 좀 자주 가야겠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성도 쌓고 좀 그렇게 당연히 신하들이 노론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럼 가서 또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하고 무덤 붙들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 또 노론들도 어떻게 돼? 아이고 역시 효심 깊은 우리 왕 하면서 사도세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구도 같이 띄워준다. 남인들의 손도 들어주고 이들의 힘을 점점 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탕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정조가 정권에서 좀 물러나고 자신의 아들인 순조에게 권력을 물려준 다음에 약간 투톱 체제로 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 뭐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 여러분들 예전에 세종대왕의 아버지 누구였는지 기억날까요? 태종 이방원. 태종이 내가 세종에게 권력을 물려줬지만 뭐 국방, 외교와 같이 좀 중요한 것들은 태종이 일단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아버지가 권력을 나누어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 쉬운 것들을 먼저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연습을 시켰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정조 역시도 수원화성으로 일찍 내려가서 필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자신이 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들에게 넘기려고 했었던 이런 투톱 체제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또 수원화성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직 우리가 뭐 정조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겠죠. 참고 삼아서 이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또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투입이 되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또 이때 법전도 하나 편찬이 돼요. 대전 통편. 대전 통편. 대전은 뭐예요? 경국 대전. 조선의 법이었죠? 근데 영조 때 뭐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국대전 2탄을 만들었다 그랬죠? 속대전. 그럼 책이 1권과 2권, 2탄으로 나눠져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하나의 법전으로 묶었다. 이게 뭐예요? 대전통으로 편집했다. 대전통편.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가끔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또 법전이 편찬돼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자,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각각 어느 때의 법률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수능은. 왜? 수능의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조의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조가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요거 잠깐 필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 다 지우기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깔끔하네. 자, 정조의 정책. 우린 지금 정조 설명하고 있었죠. 요런 연표에 영조 때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문으로 지난번에 필기해드렸었죠. 이 두 사람을 잇는 탕평책,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정조 필기예요. 자, 당연히 정치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탕평책.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아예 정치적이라고 적어주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규장각. 그 다음에 장용영.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 쓸게요.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초계 문신 제도도 있었죠. 초계 문신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도 있습니다. 뭐가 많죠. 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이게 또 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하네요. 경제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경제 이야기. 자, 경제 이야기는 오랜만에 빨간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일단 먼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해 통공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신해 통공. 신해 통공. 아, 말이 어렵다. 자, 이 신해 통공은 정조가 펼쳤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신해 통공에서 발표됐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신해 통공대에 발표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금, 난전, 권을 폐지하였다라고 적어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금난전권 폐지라고 하거든요. 금, 난전, 권, 폐지라고 한번 노란색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정책으로서 정조가 신해년에, 이거는 연도 이름이에요. 연도 이름. 연도. 신해는 연도. 뭐 임진년, 병자년 이런 것처럼 신해년에 통공, 상공업이 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공업이 그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다? 막혀 있었는데 상공업을 통하게 하노라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금한다,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없앴다라는 거야. 어렵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자, 요거 한번 집중해서 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의 내용은 좀 지우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상공의학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동법, 모내기법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막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머릿속에 뭐 신해통공, 금단정권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일단 지우고요.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상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조선에는요,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전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난전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어요. 이 시전상인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가에서 고용되어서 국가에다가 물건을 바치기도 하고 국가랑 관련 있는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는 상인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난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점상. 자, 규모가 이쪽이 훨씬 크고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근데 이쪽은 되게 조금 할 거예요. 빗대어서 굳이 설명하자고 한다면 이쪽은 약간 뭐 여러분들 홈 땡땡 이런 마트 있죠? 아니면 뭐 이 땡땡 마트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고요. 난전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가판대에서 물건 팔고 있는 노점 상분들 있죠? 조그맣게 하는 요 정도 비교하시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말직, 상업을 완전히 천시했어요. 너희 중에서 누가 상업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관직에 오르지 못해 라고 말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막을 만큼 상업을 굉장히 천시하다 보니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상업이 없을 수가 있을까? 물건을 거래는 어쨌건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들만이 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사람들, 시전상인들. 이 사람들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계는 있었죠. 그런데 어느 게 기점이 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들의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가 거의 부도가 났겠죠. 돈도 없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후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만 의존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그 전쟁의 부담을 지게 해주냐? 바로 이 시전 상인들에게, 야, 니네 좀 세금 좀 더 내고 돈도 좀 더 내 라고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있다가 세금 더 내게 하고 부담만 지게 하면 이 시전 상인들은 너무 억울하겠지.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에게 국가가 어떤 권한을 주느냐? 국가에서 필요한 중요한 물건들을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줬어요. 물건을 독점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독점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홈땡땡에서 옷을 독점하였다라고 한다면 옷은 홈땡땡에서밖에 못 파는 거고요. 이 땡땡에서 고기를 독점하였다라고 한다면 고기는 이 땡땡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신대기근 기억날까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효종 때. 그때 이후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에서는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유를 해주는 창고가 한양에 있었어.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오냐? 한양으로 몰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한양으로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모내기법이 발달했다 그랬죠? 자, 모내기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사람이 돼야 되는 땅에 이제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줄어들게 된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게 바로 상업이겠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난전이 되는 거예요. 난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난전이 됩니다. 물론 물건을 조금 떼어다가 이제 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노점상도 마찬가지겠죠? 이 난전은 국가에다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안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난전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조금 더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싸게 팔 수 있었겠지. 상대적으로 이 시전 상인들은 물건을 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독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상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오르고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생필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난전들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물건 값이 싸게 하니까 시전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지. 아니, 우리 이렇게 국가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고생도 했는데 우리 이거 독점할 수 있는 권한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있는 돈들을 어떻게 쭉쭉쭉쭉 신하들에게 찔러줬겠죠? 그 중에 어떻게 권력을 많이 있는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노론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쭉쭉쭉 찔러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법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난전권이에요. 뭐냐?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인에게 준 거예요. 이 시전 상인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노점상들이 난전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이 시전 상인들이 봐가지고, 야, 너 내가 독점해서 파는 건데 이 물건 팔면 안 돼 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거 반값에 내놔 라고 가져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물건 그냥 억지로 뺏어와요.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뭐 근처에 가장 가까운 마트가 뭐 이땡땡, 뭐 홈땡땡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노점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트랑 중복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마트 직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상점에서 파는 물건 왜 당신들이 팔어? 라고 하면서 이 노점상 때려부시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다? 이 시전상인에게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값이 어떻게 돼? 물건을 완전히 누가 독점하게 돼? 시전상인이 독점하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어떻게 될까? 독점하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 쌀과 옷과 같은 생필품들은 굉장히 과일 같은 건 막 올라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누가? 정조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조 때.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금한다. 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주고 있었지? 시전상인에게 줬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다. 우리는 이 정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신해년에 상공업이 통하게 하였다 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결과 이 신해통공 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을까?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럼 백성들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대신 요건 있었어요. 이 난전들이 너희들 물건 팔아도 돼. 또 물건 팔아도 되는데 대신 어떻게 돼?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럼 국가의 세금이 충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정해준 게 있어요. 금표라고 해가지고 이 서울 사대문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어디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요 표시 밖에서 상공업 활동에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이 시전 상인들이 활동하던 장소는 지금의 종로 일대에서 활동을 해요. 지금도 가보시면 종로에 뭐 시장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 그게 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 벗어나서 시외곽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대신 뭐 내게 한다?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백성들은 선택을 하는 거지. 시전 상인한테 갈 것이냐? 난전한테 갈 것이냐? 근데 난전에 물건이 싸? 그럼 난전한테 가서 사면 되고 좀 멀리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은 물건 값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난전들, 이제 노점상들은 어쨌든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또 세금이 충당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경제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이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이 시전 상인들이 노론 세력에게 줬었던 뒷돈이라고 하죠. 뇌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또 노론 세력들의 신하들의 힘이 어떻게 될까? 약화되고 왕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강화되고 상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상인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동법, 모내기법, 다음에 신해통공.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국 조선 후기에 뭐를 발달시켰다? 상공업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지. 이해될까요? 대동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모내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잃어버려서 할 일이 없게 되니까 뭘 하게 된다? 상업을 해야 되는데 상업은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정조가 어떻게 했어? 독점하지 마. 너희들도 상업해라고 해서 상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 늘려줬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어디에? 상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요, 뭔가 배 짜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일하고, 물건 만들고,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등장하는 모습일까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긴 했어요. 시내통공 요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여러분들에게 진도 정조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치 얘기했고 경제 이야기했고 사회면 이야기 안 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정조의 사회면, 정조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지 간략하게 필기하고 시내통공 마무리 설명하고 순조 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9시 55분입니다.